이따 마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감? 네, 그냥 그냥 불 다 꺼주면 되고. 밑에 내려가는 게 내가 다 끌게. 제가 듣기로는 네. 디자이너나 아니면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요즘 거를 안 보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보다 보면은 그게 잔상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서 또 내가 브랜드나 제작하는 이런 옷에 그게 분명 묻을 수도 있고, 그냥 예전의 것들을 많이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을 저도 그냥 어디선가 들은 적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장님 앞에서 되게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캐주얼, 저는 몰라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장님이 이렇게 만드는 옷들과 비즈빔의 옷들에서도 공통 분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안 보시는 건지. 그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컬렉션을 남의 걸 본다고 해서 그게 무의식 중에 남아서 그 비슷한 걸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변명이 그렇죠. 만약에 가장한 무의식. 그렇죠. 무의식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만들어졌을 것이고 보는 사람이 아마 알겠지만 보는 사람한테 아니에요, 난 그냥 어쩌다 우연히 나온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하기보다 만약에 솔직하게 영향을 받았으면 저는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아이디어는 떠올렸지만 나만의 색깔이 확실히 들어간 무언가를 만들거나 하는 거는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디자이너들, 또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그렇죠. 다 서로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현실인데 그거를 자기 색깔로 얼마나 더 잘 풀어내는지 뭐 잘잘못을 그럼 가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의 뭐 진짜의 아이디어가 정말 뭐가 들어갔는지가 있으면 영향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서밖에 출발한 거 말고 다른 뿌리가 전혀 없다면 영향을 안 받았다고 뻥치고 싶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많은 브랜드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도 느끼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오히려 20대 초반이나 학생 때 소위 말하는 해외 컬렉션 브랜드 있잖아요. 뭐 제가 좋아한다고 하는 뭐 마르지엘라, 헬무트랭, 뭐 라프시머스, 그러니까 그런 런웨이에서 막 쇼를 하고 했던 그게 저는 패션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근데 오히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오히려 그런 컬렉션들이 더 막 교과서 같은 느낌이고 그런 것들을 좀 흉내내고 싶고 이랬었다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스펙테이터를 시작하고 나니 갑자기 그쪽 씬이 아닌 다른 쪽에 무언가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뭐 그때 뭐 소위 말하는 뭐 한국의 뭐 스트릿 1세대라고 하는 뭐 여러 브랜드들도 있었고, 저는 근데 회사 다닐 때 오히려 그런 브랜드의 존재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신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았더라면 아마도 더 알았을 텐데 저는 이런 그 컴퓨터 세대에서 조금 싸이월드도 안 해봤었기 때문에 오히려 언더그라운드에 훨씬 더 재밌는 옷들이 많은 걸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스펙테이터 시작하고 나서 그 용호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비즈빔 매니아. 그 친구가 원래는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닌데 제가 블로그에 옷 만드는 과정을 보고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친구가 말을 해준 거예요. 비즈빔이라는 브랜드가 그 친구는 제가 그 브랜드를 당연히 알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는
2010년도에 비즈빔이라는 브랜드를 몰랐어요. 근데 비즈빔이 그 빔이라는 브랜드가 하는 작업이랑 뭔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 이 브랜드의 존재를 들은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근데 알고 나서 그 당시 느낌에는 이 디자이너가 그 빈티지나 밀리터리나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런 부분은 좀 닮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좀 느끼고 좀 의식을 했는데, 그 당시 디자인은 저는 신발이랑 액세서리 빼고 옷에 대해서는 전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서리 걷다. 서리 걷다라는 표현은 또 이상할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건방지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探している 제가 느끼기에는 내 해석 방식이 더 낫다. 근데 다만 퀄리티적으로나 이 사람이 이 사람 옷 가격대에 쓸 수 있는 자재랑 제가 제 가격대에 쓸 수 있는 뭐 이런 자재랑 그게 조금 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것들 많이 쓴다라는 거 느껴지고, 또 기본적인 환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본의 원단을 수입해서 대부분 많이, 그러니까 한 80%가 일본이고 10% 20%가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만큼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백그라운드? 아니면 환경? 그쵸, 기본적인 옷을 그런 만들 수 만들 수 있는 환경? 환경이 너무 좋게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다라고 뭐 생각하면서 뭐 그래도 뭐 질 수 없지 뭐 이런 생각했었긴 했지만, 디자인에 대해서는 성격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옷이 기억이 나냐면 이 사람이 N1 그 덱 자켓을 해석한 게 2010년 초반에 뭐 있었고 제가 해석한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게를 비교해서 띄우면 되겠네요. 한번 사진은 제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그게 요 사람이 한 디자인 중에 저는 네. 이제 여기 그 밀리터리 아이템 중에 여기 삼각형으로 패치가 달리는 디자인이 있어요. 이게 공군에서 쓰는 디테일인데, 그러니까 MA1 나오기 전에 B15라는 자켓을 검색해 보시면 거의 퍼스트 타입에는 양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여기 네모난 거 하나로 바뀌거든요. 보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N1에다가 응용해서 썼는데 저는 그 배치가 이게 이 사람이 해석하는 방식인가? 라고 언뜻 이제 그거 하나만 보고서는 그렇게 보고서 다르다. 그러니까 디자인의 호불호는 당연히 보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만 이제 제 스타일로는 뭐 N1에 그걸 넣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재밌고 좋은 발상인데 뭐 저도 그렇게 섞으니까. 근데 그렇게 비율인 거는 저는 안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마다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고 뭐 취향이 다르니까 뭐 방식이 다양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뭐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지금 이제 뭐 22년이 되고 12년이 지났으니까 요즘 옷들 제가 뭐 온라인에서 언뜻 보면은 일본스러운, 그러니까 되게 원래 일본스러운 거 하기 전에는 되게 네이티브적인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 정말 어디 투르크메니스탄 민족의 전통 모카신 같은 느낌의 모티브를 만들거나 뭐 정말 소수 민족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정말 리얼 빈티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소위 흔히 알고 있는 빈티지보다 훨씬 더 레어하고 그 토속민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귀해 보이고. 근데 그런 걸로 인스퍼레이션을 얻어서 작업을 하는 건 정말 독보적이고 일본에서도 독보적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터키가 됐던 이슬람이 됐던 아니면 어떤 뭐 몽골 어디 유목민의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디자이너는 세계적으로 많이 있죠. 뭐 컬렉션 하는 디자이너들이나 그거를 되게 뭐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비즈빔은 오히려 오리지널처럼 정말 그 민족이 신는 신발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네 오히려 나라, 자기네 전통 인디고 뭐 염색 방법이라든지 그 뭐라 그러나요? 뭐 이 얘네 나라 옷 기모노? 기모노? 기모노는 아니고 그 유카타도 아니고 그 하오리 아무튼 그 뭐 이름이 그런-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네 뭐 그 네. 패턴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더 저는 이제 얘 색깔이 네.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았거든요. 이전에 오히려 자기네 나라 것보다는 해외 것에서 뭔가를 찾았을 때보다 저는 그때 멋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대중적으로 인기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또 기본적인 로열티도 있으니까 자기네 전통을 더 끌어낸 게 지금의 어떤 꽤 대중적으로 됐잖아요. 대중적인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즈빔이- 제가 느끼기에 제가 말 표현에 대중적인 거는 네. 원래는 해외 편집 매장에서 비즈빔이란 브랜드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뭐 무슨 사이트에 가서도 그렇죠. 팔고 무슨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폐쇄적이었는데 네. 이거는 그 비즈빔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 알 것 같은데 뭔가 계기가 있었 경영적으로 어떻게 이게 좀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적으로 확 이렇게 그쵸. 커나갈 수. 근데 글로벌적으로 당연히 커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렇게 그리고 셀럽들이 카니라든지 뭐 맞죠. 존 메이어 여러 셀럽들이 입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또 터져있지 그러니까요. 않았나. 그러니까 근본이 워낙에 좋은 브랜드고 좋은 아이템이니까 탄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셀럽이 신었다고 무작정 잘 된다기보다는 그거 당연히 효과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한 셀럽들이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주는 대로 입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훨씬 더 신뢰감. 저는 제가 비즈빔을 본격적으로 경험한 거는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21, 22 시즌만 이렇게 경험해봤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코튼 나일론과 올린넨 이 두 가지를 비즈빔이 주로 쓰는 원단이던데 코튼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족했거든요. 올린넨은 저는 솔직히 실망한 부분도 너무 많았고 굳이 비즈빔에서 올린넨을 즉 그 말은 가공에서 나오는 뭔가가 제 마음을 계속 때리는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울린넨 원단이 어떤 아이템이었어요? 올린넨이 산주로라고 여기선 부르더라고요. 입었을 때 괜찮은 건 알겠는데 비즈빔만의 매력이 느껴지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튼 나일론에서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 그걸로 그냥 매력을 어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쭉 했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작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안 커지나요 이게? 어떻게 해야 커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이버 통합 검색에 안 태워. 이건 제가 자료 찾는다고. 그래서 그 옛날 찾는다고? 사진을 찾으셨구나. 너무 작은가요? 뭐 그냥 보면 되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둘둘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룩북을 보실 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면은 네. 보통의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들이 저는 만들어 봤으니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고 계속 눈이 가고 생각을 하게 되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다른 브랜드의 룩북을 보면은 뭐가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느끼고 비판적이고 아니면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런 시선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뭐 궁금하긴 한데 보통 호감인 브랜드의 룩북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냥 이번엔 이런 게 나오는구나. 멋있다. 아니면 이런 걸 만들었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아이템적으로 그런 거 좀 궁금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왜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끼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래?
갑자기 이런 조끼를 만들었다고? 왜일까? 뭐 그런 거. 저는 이제 사실 코디 전체적인 룩에는 관심이 크게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갖춰 입었을 때 예쁘구나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단품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풀 세트 다 살 건 아니잖아요. 뭐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사거나 아니면 그냥 뭐 전체적인 그냥 분위기를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룩북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근데 뭐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아 이건 진짜 어느 호텔 앞에서 찍었을까. 호텔 같아요. 되게 오래된 나무 문이 있는. 그러니까요. 니트가 이게 저도 니트만 눈에 들어왔어요. 일단 뭐 그죠. 자켓이나 바지나 셔츠는 이 사진으로는 사실 잘 알 수 없는데 뭐 전형적인 사실 아이비 룩의 전형이잖아요. 이 테니스 니트가 케이블이 들어간. 근데 이 사진으로 봐도 되게 좋은 실이랑 적당한 짜임으로 짜여졌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바로 보이는 아이템이네요, 이게 광택이 나지도 않고 분명 어느 정도 엉기성기하게 짜여져 있는 왠지 핸드 니트의 느낌인데 맞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 카멜에 블랙으로 스트라이프가 딱 들어간 것도 너무 네. 좋고 이게 정확히 블랙인지 아니면 아주 짙은 녹색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그런 성분이 써 있진 않네요. 왠지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약간 뭐 울, 코튼, 린넨 이런 게 섞인 원사, 뭐 약간의 캐시미어 들어가서 너무 가벼우면 약간 니트가 처지는 맛이 없거든요. 근데 면이랑 그러니까 옛날 폴로에서 나올 것 같은 니트인데 조금 더 루즈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아 그래요? 이 니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저는 되게 얼탱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어떤 매력에 제가 사로잡혔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네. 반팔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검정 하나가 있거든요. 네. 20만 원대 음. 반팔티인데 가공 데미지 가공이 되어 있고 이제 죄송해요. 예, 잠시만요. 아니요. 받으시고. 여보세요? 아 그래? 아 이제 촬영이 끝났다고? 난 여기 사무실인데 지금 이거 촬영하고 여기서 끝나고 난 집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알았어. 고생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걸 처음 입고 나서 이제 제가 티셔츠를 벗을 때 보통 이렇게 벗는데 네. 그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벗었는데 뚜둑 소리가 나면서 밑단에 이제 실이 터져버려요. 문제가 네. 문제가 터지면서 보통 같으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지? 아 이거 참 안 될 거네 한데 그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도 다 지금 까져 있고 한데 아쉽긴 한데 뭐 크게 상관없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논리와는 전혀 반대의 마인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공도 역시나 핸드 손으로 하는 가공이다 보면은 데꼬복고 그쵸. 다 조금씩 틀리죠. 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산품에서 모든 옷들이 일정한 품질로 쭉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맞죠. 판매에 있어서도 편할 텐데 네. 이렇게 데꼬복고가 있는 옷들과 아이템들이 나오고 어떤 거는 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나조차도 이게 이 브랜드의 맛인가 보다 하고 설득 당하는 게 이 양반이 무슨 도대체 저희한테 이 마인드 컨트롤을 했길래 이럴까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재밌어 보여. 아이고. 그만 봐. 그만 봐. イグニッション通してからイグニッションのスイッチ通してからコイルに飛ぶ。そうです。 I'm very interested in old motorcycle, old car, and vintage beautiful houses and stuff, but I want to know why. 自己紹介します。My name is Hiroki Nakamura. To me, the feeling I get
from the object is the most interesting thing. You know, it's like it's not just moving from one place to the other. It's whole thing is experience.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그 케이블 니트 베스트도 이 살까 말까 망설일 정도로 이렇게 막 땡기신다는 거잖아요. 니트는 안 땡깁니다. 아, 안 땡기셨어요? 예, 솔직히 예쁜 거는 알겠지만 안 땡기는 거는 그러니까 구매는 안 할 것 같아요. 저 아하. 돈 주고 굳이 내가 이 니트를 아하.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 밑에 쭉쭉 내려 보시면 이런 티셔츠도 역시나 다행류에 그냥 뭐가 써 있나 했더니 자기네 브랜드 이름이 써 있군요. 나오는 브랜드들이 비즈빔인 것 같은데 일장기 위에 올라가 있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약간 레트로한 폰트랑 저도 원래는 스펙테이터 할 때는 저는 제 브랜드 이름이 써 있는 그러니까 브랜드 로고를 넣는 제품을 안 만들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네네네. 근데 올리브드랩 서비스는 이제 또 하고 있거든요. 로고가 들어간 티가 또 그 브랜드 성격에 맞아서. 근데 이 가격에 팔면 아무래도 써 있는 게 판매가 더 잘 될 거예요, 아마. 이게 티셔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이 티셔츠를 살 수 있는 사람은 30만 원을 줬으면 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라도 알아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럴까요? 저는 반대.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거든요. 네. 비즈빔의 아우터가 특히나 좋았던 이유가 겉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게 물론 가공 아는 사람 바로 알지만 네. 알겠지만 네. 아예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좋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옷을 몰랐을 때와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험해 보면서 느껴보니까 네. 심플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뭔가를 강하게 뽐내려고 한 것들이 없지 않나. 근데 그것들을 매 시즌 반복해서 색깔만 달리하고 가공만 달리해서 내는데 사람들 와 하고 와 하는 그 한 명 중에 나도 있으니까 참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여기 보시면 이것도 피시테일인가요? 이것도 그렇죠. 피시테일을 거의 똑같이 만든 것 같은데 뭐 패턴적인 부분이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뭐 그러니까 패브릭이 그 오리지널 피시테일에서 쓰는 느낌이 아닌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코튼 나일론 믹스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100% 면이 아닌 것 같고 코튼이랑 나일론이 섞인 원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진짜 멋있다 갖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또 그 부분도 신기해요. 저는 이것만 보고서는 옷을 진짜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모델이 걸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걸치고 있으면 좀 멋있어 보여요. 당연히 모델이니까. 네. 근데 코디도 잘 해놨으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게 뭐 정말로 이렇게 딱 펼쳐놓고 봤을 때 뭐 아몰이나 아니면 뭐 지금 칼라의 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목둘레가 꽤 넓어 보이는데 정말 이 목둘레가 이 라이너가 같이 있는 옷인가 보다. 지금 제가 봤을 땐 후리스 재질의 다른 옷을 하나 더 레이어드한 입고 걸까요? 레이어드한 포함된 거. 게 아니라 뭐 근데 만약에 포함이 안 된 그냥 옷이라면 더더군다나 목둘레가 되게 넓을 것 같은데 더블 여밈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싱글 여밈인데 목둘레가 이렇게 넓으면 막상 이렇게 풀어서 입지 않고 그냥 입으면 이렇게 허벌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앞이 이렇게 남아서 네네네. 뭐 그게 의도일 수도 있지만. 네. 제 아마 아우터 중에 라쿠타라고 있는데 그것도 둘레가 넓어서 입었을 때 그런 느낌이 나고. 근데 그게 예쁜 느낌인가요? 남아서? 저는 예뻤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디자이너가 그런 핏을 의도한 거죠? 아니면 제가 완전히 세뇌당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데 혼자서 예쁘다고. 아니죠. 그거는 정말 자신의 판단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세뇌가 됐던 안 됐던. Always sunny in a rich man's world.
이것도 럼버 셔츠라고 비즈빔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셔츠 자켓인가? 그럴 거거든요. 네. JP 디얼스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슴 어디? 사슴 가죽이 아닐까요? 아, 이거 자체가 지금 그런 가죽 셔츠. 아, 그런가 봐요. 뭐 자기네 매장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가죽으로 혹겹 셔츠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럭셔리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에르메스에서 종종이 아니라 자주 하죠. 그러니까 맨살에 셔츠인데 가죽인 거예요. 그걸 진짜 맨살에 입으라고 셔츠형 가죽 셔츠를 내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뭐 일단 에르메스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피부로 자기네 가죽을 느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물론 FW 시즌이긴 하지만 예. 뭐 근데 이게 만약에 사슴 가죽 셔츠라면 음. 아주 뭐 귀한 아이템은 맞긴 맞네요. 예. 귀한데 가격도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뭐 저는 어차피 안 살 거니까 뭐 그게 뭐 편하게 얼마를 말씀해 주시면 될것 얼마에 같아요. 팔든 뭐 저는 상관없는데. 몬도 스웨트. 몬도는 뭐 제가 아는 이태리어로는 월드란 뜻이거든요. 세계.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몬도가 일본말로 어떤 뜻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또 일본어 전문가에게 또 문의를. 어, 키아리 자켓?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전통 그쵸. 의상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니까. 맞죠. 예. 이 느낌이 지금의 비즈빔 색깔을 조금 만들어낸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뭐 제가 알던 그 예전보다는 근데 제가 산주로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네, 입었을 때 안 이쁜 그게 패턴적으로 직선이지 않습니까? 어깨가. 맞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T자죠. 예, T자기 때문에 여기 입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죠. 예, 접치면서 음. 뭔가 그러니까 지금 캐주얼 옷하고는 다른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왜냐면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전통의 느낌이 사실 안 그렇죠. 나거든요. 안 이게 나죠. 완전히 일자인 곳에 딱 걸어져 있는 그 전통 뭐 기모노 같은 그런 형태를 유지해야지만 그 맛이 나기 때문에 대신 그런 게 있어요. 어깨가 패턴이 일자면 여밈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게 딱 했을 때 대신 팔을 내리면 이 여밈이 이렇게 시옷자로 쌓여요. 아, 그게 기본적인 패턴의 역할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쌓이긴 쌓이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있고 이쪽으로 내리면서 밀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포개지면서 그나마 모양이 좀 멋있게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복하고는 좀 다른 점인데 그 부분이 그나마 실용적으로 자기가 현대화해서 이 전통의 옷을 살리는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패턴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안에 셔츠 오픈 칼라 셔츠. 예, 네. 실크 셔츠인데 180인가 190만 원? 아, 뭔가 전통 방식으로 생산되는 그런 예, 실크인가 봐요. 일본에서 하몽 셔츠. 예, 그리고 워셔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워셔블이라는 실크 치고 정말로 워셔블인 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사볼까 말까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큐리어스. 아, 예, 어떤 그럼 알고 계시는 만약에 실크 원단을 실제로 세탁해버리면 원단이 어떻게 되나요? 실크는 단백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세리신이 이제 단백질은 우리 때 같은 약간 그런 아, 거잖아요. 네네. 빠지게 되면은 네. 쭈그러들고 링클이 많이 생기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뭐 워셔블 실크라는 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대로 된 워셔블 실크는 아직까지 저도 못 봐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떤 실크인데 이렇게 그럼 이거를 사시진 않고 매장 가서 볼 수는 없나요? 일본 가면 볼 수는 아, 있겠죠. 한국에는 네. 없군요.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저도 너무 궁금한데 아하.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옷을 만드시면서 가공에 특별히 비중을 두는 아이템들을 만드신 적이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제가 편집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가공은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을 것 같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어떤 실을 써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옷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너무 편할 것 같고요. 아 그쵸. 뒤 사고 없이 내가 맡길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가공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거기에서 바로바로 이런 것들을 꺼내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해달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업체도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누군가가 하고 싶은데 그걸 해주는 곳이 없어. 그럼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 하는 사람이 그걸 해 나가서 어떻게 체계를 잡아간다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뭐 옷의 피니싱 가공 중에서 수작업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전통 장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채를 만드는 장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각 분야의 장인들이 있겠지만 장인을 대접하는 그 문화나 분위기가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압도적이에요. 정말 명인이라고 한다던가 뭐 하나만 잘해도 사실 명인이라고 치켜 세우는 마당에 대대로 뭔가 해왔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그 장인들이 대우를 잘 받고 있거든요.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엄청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제자 뭐 배우려는 사람이 많은데 왜 배우려는 사람이 많냐 하면 단순히 그것만 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너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인기가 있고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인기가 없어, 이런 문화가 조금 한국보다는 확실히 덜 하다고 제가 거기 여자분들한테 들었거든요. 뭐 이 사람이 뭐 식당에서 뭐 최고가 아닌 그냥 중간 일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존경받고 뭐 많은 사람이 당연히 존경하진 않지만 주변에 그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뭐가 되지 않으면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못 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문화가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기저에 아주 잘 깔려 있으니까 그런 장인들이 많고 내가 어떤 가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 장인이 있어 버리는 거죠. 저희가 어떤 가공을 하고 싶은데 그런 장인이 우리가 있나 하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패션과 만나면 다른 산업이 아니라 패션과 만나면은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각 그러니까요. 분야의 장인들 그리고 한 우물만 파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그 분야와 다른 분야가 또 만나가지고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일본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변화에 그 민감하지가 않다 하잖아요. 네, 뭐 올해 가나 뭐 10년 뒤에 가나 있을 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게 어느 산업에 있어서는 되게 안 좋은 약점일 수도 있는데 패션에 있어서는 그렇죠. 전혀 문제 없죠. 뭐 저희가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죠. 뭐 지금 21세기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우주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옛날 옷들 거의 그대로 입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런 싱글 코트, 이거는 뭐라고 부르나요? 레미 코트네요. 가죽 궁금하다. 아하, 약간 A2 느낌의 변형인 것 같은데 엘멘도르프 FR 베지터블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FR이 뭘까? 약간 근데 언뜻 봤을 때는 버팔로 가죽 같기도 하고 러프한 주름이 아니면은 뭘까요? 사슴보다는 좀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쪽은 칼라를 엄청 빼서 갈아서 약간 바시티처럼 보이게끔 효과를 냈네요. 근데 이런 것들도 분명 다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자켓들마다. 아 그쵸. 근데 뭐 이거를 원하는 고객들은 엉마님처럼 뭐 좀 내 거가 좀 달라도 상관이 없거나 개성 있는 개체를 갖게 되니까 더 기분이 좋으시려나요? 뭐 저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네,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걸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넘버링을 또 붙이기도 하고 아하. 어떤 자켓들은. 아하, 그런 거 좋죠. 저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말 디자이너가 손으로 뭔가
뭐 번호 써주고 하는 것도 참 멋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약간 아웃도어로 왔네요. 이 착장을 3컷이나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이 핸드니트, 이 카위찬 이거는 더 손맛이 많이 나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막 페이드 가공을 많이 한 후드는 멋있네요. 이 모델 근데 자꾸 여자처럼 보여요. 남자죠? 네. 이거를 2컷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아저씨 점퍼. 이 모델 저 옛날에 엄브로랑 스펙테이터 콜라보 할 때 촬영했던 그 모델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에 있는 모델은 계속 뭐 일본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모델 대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고향으로 잘 안 돌아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 노는 것도 워낙 재밌고 하니까. 잘 돼 있고 하니까. 네, 이거는 에어맨 2 자켓이네요. 이름에 뭔가 그게 느껴지나요? 왜냐하면 저 보통 이거를 이제 A2 자켓이라고 하는 거에 원류가 저는 에어맨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스펙테이터에서 제가 제 그 플라이트 자켓의 이름을 에어맨 자켓이라고 붙였거든요. 야, 그러면은 비즈빔이 실장님을 따라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은 없겠지만 왜냐면 너무 흔한 단어니까. 그렇지만 에어맨이라는 에어맨 자켓이라는 말이 원래 흔치는 않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소위 말해서 항공 자켓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왜냐면 플라이트 자켓을 그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항공 자켓이라고 불러왔으니까 사실 항공 자켓이라는 말은 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에어맨이라는 이름이 멋있어서 에어맨 자켓이 공군이랑 매치가 되니까 에어맨 자켓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당연히 비슷한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붙일 수 있죠. 근데 이거 아주 트위드로 아주 오리지널 에이투스러운 느낌보다는 훨씬 더 그냥 캐주얼한 약간 폴로 자켓 같은 오히려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예전엔 되게 슬림했거든요. 근데 트렌드에 맞춰서 되게 많이 커진 분위기네요, 진짜. 윈필드 쉬어링 코트. 안쪽이 털인가? 쉬어링이라는 거 보니까 안쪽이 양털로 되어 있나 봐요. 왠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우려 먹는 라이너. 아이리스 자켓. 이게 라이너라서 피시텔 안에 이제 결합이 되나요? 결합도 되고. 거의 그 한 해 거르고 한 해 나오고 컬러 바꿔서 아니면 원단 조금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나 본데 비즈빔의 이제 효자 상품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제 친구도 이걸 입고 있어서 저도 봤는데 뭐 매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만약에 라이너를 만들었으면은 통상적으로는 오리지널 빈티지가 단추 여밈이거나 사실은 여밈이 없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여밈 없이 옷에 결합만 하면 되니까 구멍만 보통 있는 게 라이너인데 마치 그거를 라이너를 자기가 입고 싶어서 그 위에 지퍼를 덧박은 것처럼 겉에다 이렇게 지퍼를 눌러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봉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라이너 아이템의 봉제 마감이 이렇게 파이핑, 그러니까 보통 이게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이 바인딩으로 봉제 마감이 된단 말이죠. 그럼 바인딩으로 마감을 하면 지퍼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우터에 이렇게 안쪽에 물려서 하는 것처럼 지퍼를 물릴 수가 없어요. 이 바인딩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지퍼를 눌러박는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디테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인의 매력이 된 것 같아요. 뭐 저는 이걸 보고 막 대단히 이쁘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았는데 이 겉감의 원단의 느낌이나 뭐 이게 안에 충전재가 뭐예요? 충전재가 솜이에요? 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울파일이라면 더 매력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울파일은 아니었던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면. 네, 묵직함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냥 히스솜 같은 솜이 아닐까. 그렇군요. 이거는 모델이 굳이 안 입고 찍었네요. 어차피 잘 팔릴 거라. 어차피 잘 팔릴 거니까.
근데 이런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V를 펠트를 손바느질로 붙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하는 아플리케는 그 자수 공장에서 그렇죠. 따다다다다다 박아서 하는 딱딱한 느낌인데, 이건 손바느질로 톡톡톡톡 아. 달아서 하니까 이 펠트의 볼륨이 음. 그대로 살아있는 요런 귀여운 느낌? 요거는 사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잘 보이네요. 아,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군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뭐 막상 제품 보면은 뭐 기계로 박은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네요. 이거 이게 다운? 이번에 처음 나오는 다운인데 숏하고 좀 부한 느낌의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콤부 다운 자켓. 네, 인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걸 보면은 비즈빔이 트렌드를 분명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아, 핏적인 면에서. 네, 핏적인 면 분명히 이것도 원료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핏적인 부분에서 좀 박시해지고 어깨도 커지고 루즈해진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 아니, 네, 전화 받으세요. 응, 여보세요? 지금 정석김밥 하나 먹었어. 뭐 핏적인 부분으로 약간 변형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저는 재밌는 것 같은데, 아이템 자체는 그 락키 마운틴 페더베드, 그러니까 좀 베스트도 있는 네네네, 약간 그거 웨스턴 무드의 예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셔츠 같이 생기거나 그냥 별다른 기교 없이 다운인데 그 우리 웨스턴 셔츠에 달려있는 펄스냅 있잖아요. 그걸로 염임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아이템이 해석된 걸로 보여요. 이게 펼쳐놨을 때 어떤 핏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패턴이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옷이 완전 T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매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된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적인 느낌의 그 일자가 아니라 예전 서양 옷들도 소매 그러니까 소매산을 높이 올려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소매보다 다운같이 캐주얼한 아이템은 팔을 들기가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려있는 소매가 많았거든요. 딱 그 정도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원단도 딱 누가 봐도 약간 뭐 6040 느낌이 살짝 나면서 그거보다 살짝 더 소프트한, 그러니까 면터치가 조금 더 느껴지는 샤그락거리는 그런 원단인 것 같은데, 이 아이템이랑 되게 잘 어울리죠. 옛날 빈티지 웨스턴 다운 자켓도 이렇게 생긴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입은 건지 뭐 아니면 이렇게 내려서 입은 건 아니겠죠? 그런 어깨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있군요.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올 가을 겨울에 아우터를 안 살 거지만 하나 사야 된다면은 이걸 사지 않을까. 그러게요. 패턴을 어깨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로 변경을 하면서 뭐 제가 디자이너로서 제가 만약에 이 옷을 수정한다면 저는 이제 어깨 떨어지는 패턴이랑 뭐 소매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물론 모델한테는 지금 소매가 좀 짧지만 가슴 포켓이랑 하단 포켓이랑 이런 밸런스를 저는 좀 고치고 싶네요. 일단은 상단의 가슴 포켓이 작은 거까지는 이 디자인의 의도니까 오케이인데 조금 위치가 제 생각에 조금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하단 포켓의 위치가 허리 스트링이 들어가는 허리선 높이가 너무 높아서 주머니로부터 밑단까지 길이가 너무 불필요하게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허리선이 너무 높으면 약간 여성복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물론 이게 메인 제품이 아니라 샘플이어서 테스트 과정이어서 혹시나 조절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라면은, 제가 디자이너라면 허리선을 스트링 위치를 내리라고 수정을 했을 것이고, 이 주머니가 손 놓기에 또 너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바지 이것도 요번에 처음 나오는 캐롤 팬츠. 캐롤. 밑에 저렇게 귀염. 맞아요. 약간 니커보커. 만약에 이게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히 나오면은 뭐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쵸? 뭐 쇼핑을 제가 잘 안 하니까 뭐 이걸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하는데, 빈티지에 이런 게 있다면 좋겠네요. 뭐 근데 딱 이런 모양을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바지는 많이 있는데 아마 핏이 훨씬 더 많이 만져졌겠죠. 비즈빔 옷의 패턴이 뭐 저는 압도적으로 좋다라고는 생각 못 해봤어요. 저도. 뭐 이제는 오버사이즈가 하도 트렌드이다 보니까 뭐 사실
그거가 어떻게 보면 패턴이 되게 중요한데 패턴이 좀 이상해도 사실 좀 티가 안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잠시만. 네. 너무 또 오래 전 30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드신 사람은 저 안 힘든데요. 나만이 조절을 잘해. 아니요 저 오히려 제가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비즈빔 아이템은 모자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구해줘가지고 한번 얻어서 써봤는데 모자 패턴도 연구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모자의 패턴도 연구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모자를 봉제하는 사양도 어떻게 하면 이 모자를 비싸게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거를 다 넣어서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 비싼 그렇구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비싼 이유가 있는데 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서 가치를 높이고 음. 하지만 모자가 뭐 2, 30만 원 정도 하나요? 그 40만 원 정도 하는 모자는 아주 대중적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중화 됐다라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 패션 필드에서 네, 말하는 네. 거예요. 그 전에는 덜 대중적이었다면 지금 더 대중적인데 네. 지금은 많은 고객들이 뭐 꼭 패션 필드가 아니더라도 많이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대중화인데 그래도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살 수 있게는 안 한다는 거죠. 차라리 비싸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서 사실은 모자가 40만 원 정도 할 정도의 값어치는 아닌데 10만 원짜리 모자 만드는 것보다는 2배 정도 더 공이 들어가는 모자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20만 원에 파는 건 아닌 그렇죠.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비즈빔에 대해서 매력을 갖고 한상을 갖고 또 빠지게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뭐 하이엔드 브랜드나 명품들 중에서도 금액대는 되게 높은데 공법이나 만드는 뭐 원단이나 퀄리티 자체는 낮은 경우도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비즈빔이 더 그거보다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나 뭐 구찌 정도만 돼도 프라다? 프라다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의 옷은 물론 지금은 옷이 되게 장난처럼 변해버렸잖아요. 유행 때문에 막 소위 말하는 그 스트릿이라고 하는 그치만 그 와중에서도 퀄리티는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원단, 그러니까 옷을 에드로처럼 만들어는 놨지만 원단과 봉제와 이런 것들은 완전 마스터피스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만들어지는 거죠. 에르메스 옷은 정말 원단도 너무 좋고 봉제도 되게 좋아요. 거기는 뭐 하우스에서 다 만드시겠죠? 네. 그런 장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에르메스 옷도 소매 좌우 길이가 틀리다던가 그러니까 용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리고 뭐 실밥이 있다, 뭐 단추가 뭐 쉽게 뭐 그런 거 다 모든 옷에는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압도적인 퀄리티는 뭐 독보적이긴 해요. 뭐 의류가 됐던 뭐 가방이 됐던. 근데 그 정도 급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라다, 구찌, 뭐 아니면 기타 등등의 걔네 가죽 지갑을 보면 일본에서 장인이 만드는 가죽 지갑보다 훨씬 더 허접하죠. 뭐 가죽이 아닌 것도 많고. 근데 걔네는 제품 자체에 들어가는 원가보다는 그 브랜드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투자가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원가가 뭐 10,000원인 거를 뭐 아마 뭐 하이엔드 브랜드 대부분이 아마 거의 한 10배 정도가 기본일 건데 100만 원짜리 옷은 아마 원가로만 따지면 10만 원 정도 언저리가 보통이에요. 판공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그 가격이 돼. 아마 근데 10분의 1보다 더 낮은 것도 훨씬 많죠. 근데 그에 비해서 비즈빔은 오히려 제품 가격이 100만 원이면 원가가 뭐 2, 30만 원은 하는 정도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또 수량 대비 또 생산하는 이 난이도 대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가격의 옷이 똑같이 뭐 구찌에도 100만 원짜리 옷이 있고 비즈빔에도 100만 원짜리 옷이 있다면 실질적인 퀄리티는 비즈빔이 더
높은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불안감이 있는데 네.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음. 그 원가를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음. 또 비즈빔 그렇다면 비즈빔이 답인가? 그러니까 음. 사실 말해서 저는 옷의 원가가 당연히 뭐 이거는 그냥 저는 솔직하게 놓고 말해서 낮은 옷도 너무 많고 낮아도 되는 옷도 있고 낮아도 내 마음이 때릴 수 있는 옷들이 그쵸.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옷을 비싸게 파는 것도 능력이고 그럼요. 비싸게 보이고 내 마음을 때릴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 디렉터의 능력인데 옷을 원가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비즈빔이 답이구나. 아니면 나머지 브랜드는 다 우리를 눈탱이 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또 생각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요즘 도메스틱 브랜드들, 국내 브랜드들, 도메스틱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국내 브랜드들이 원가 대비 너무 뭐 가격을 많이 받는다. 그 국내 브랜드들이 해외 브랜드와 가격대가 뭐 그닥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성토의 글이나 뭐 토론하거나 그런 걸 저도 간혹 듣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되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시장이 판단할 문제인 그렇죠. 건데. 소비자가 선택하면 네.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불만을 갖는다는 건 갖고 싶다라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네. 뭐 근데 뭐 사실 그래서 저도 비즈빔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더군다나 매력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뭐 그쵸. 근데 뭐 솔직히 많이 비싸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노력한 것도 맞고 그치만 뭐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만든 입장에서 따지고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사실. 그치만 그 금액까지는 아니다 솔직히. 뭐 제가 금액대를 다는 모르지만 말씀하시는 거 언뜻 들었을 때는 그 정도가 될 필요는 없는데 당연히 개나 소나 입는 거를 원치 않고 그리고 이거를 소비하는 분들의 또 기분 좋은 포인트는 비싸서 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소수만 입을 수 있으니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뭐 어떨 때 서로 같이 입어서 동질감을 느껴서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뭐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라는 거. 네. 저도 갑자기 이 분명 비즈빔을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드는 생각 중에서 하나는 왜 굳이 지금 잠잠한 비즈빔을 건드려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가지고 마치 우리만 아는 그 계곡의 스팟이 공개되어서 사람들이 붐비면은 원래 가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아쉬운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뭐 저는 우월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우리끼리만 아는 뭔가로 인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너무 멋있어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퍼져나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퍼져나가도 아무나 그래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렇죠. 가격대가 아니기 금액대가 때문에 솔직히 그래서 그게 하이엔드 브랜드에 유지되는 비결이기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하이엔드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인 거죠. 그쵸. 접근성을 차단시키는 거. 맞죠. 네, 근데 조절하는 거. 지금 시대의 옷을 소비하는 패턴이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유니클로에서 사도 우리 몸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멋도 부릴 수 있는데 내가 더 독보적이고 싶으니까 사실 더 비싼 걸 소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각자 그런 하이엔드 아니면 뭐 고가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비즈빔이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가 양반님 혹은 그렇게 좋아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 포인트를 이 사람이 자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고 자기는 루이비통 로고가 막 붙어 있는 그거에서 자극을 느끼는 사람은 그걸 입었을 때 우월감과 성취감, 뭐 기쁨을 느끼는 것이니까 뭐 이게 널리 퍼지고 뭐 한다고 해도 사실 그쵸, 유행처럼 번져서 뭐 근데 그것도 스톤 아일랜드가 그랬잖아요.
스톤 아일랜드 너무 좋은 브랜드고 너무 멋있는 브랜드인데 갑자기 뭐 돼지 건달 아저씨들이 막 입고 있는 유니폼처럼 됐다고 해서 그 브랜드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했냐 하면 뭐 딱히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우리만 알던 건데 아쉬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뭐지? 약간 귀여운 애교 섞인 서로의 그냥 뭐 애정 표현인 거죠.